뉴욕시 한인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가격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자금을 불법 수령한 행각을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권 갱신 신청이 몰리면서 국무부의 여권 갱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속성으로 신청해도 발송까지 포함하면 최대 15주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는데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한인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립대가 어제 발표한 뉴욕시 커뮤니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뉴욕시 한인 인구는 82,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한인 인구 99,421명에 비해 17.1%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인 인구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같은 기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는 2010년 8만 55명에서 2020년 11만 6,433명으로 45.4% 늘었고 인도 26.8%, 중국 18.4%, 파키스탄 10.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중국계 인구는 60만 1,913명으로 전체 아시안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으며 인도계가 20%, 한인 인구는 7%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은 17,143명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와이스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베이사이드, 리틀넥으로 1,871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거주 한인 중 4%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16%는 미숙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를 매우 잘한다는 35%, 영어만 사용한다는 21%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가구 중간소득은 89,756달러로 나타났으며 주택 소유율은 38%, 빈곤율은 16%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주의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3-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가운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상승된 물가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는 물가지표에 연동해서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로 인상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 28센트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 자영업연맹은 자체 연구에서 이런 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 전역 고용의 1%에 달하는 1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중 65%를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임금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업 뉴욕 법안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가격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했습니다. 높은 금리로 주택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는 4.5%가 더 내려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지난달 집계한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중간값은 35만 24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차입 비용 상승으로 주택 판매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매수자들이 받는 압박은 올해 들어서도 여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합니다. 레드핀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15일부터 애널리스트 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표적 집값 지표인 스탠더드&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집값이 올해 4.5% 하락하고 내년에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올해 집값 전망치는 3개월 전에 5.6% 하락보다는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RSM의 크리스털 선버리 선임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매수자들이 주택시장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만 1월 하락하면서 주택 판매를 촉진했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상승세가 수요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값이 20% 급락할 수 있다는 당국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집값이 19.5%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구호자금을 불법 수령한 행각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에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시 구호자금의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 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 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고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수령의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태스크포스 규모를 3배로 늘리고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및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가 대학 입학 지원 요건에서 SAT와 S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컬럼비아 대학의 결정이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컬럼비아대 교내 신문인 컬럼비아 스펙테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SAT와 ACT 점수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던 입학 정책을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최초입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을 시험 점수와 같은 어떤 단일 요인으로 정의할 수 없고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인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팬데믹 이후 컬럼비아대의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2023학년도 합격률은 3.73%, 2021-2022학년도 합격률은 3.72%로 변경 전인 2020-2021학년도의 6.1%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점수 제출이라는 지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입 지원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넣어나 보자 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장벽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백인이나 중산층 가정 출신의 학생이 다양성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컬럼비아대에 따르면 SAT, SCT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이후 신입생 가운데 유색인종 학생 수 비율은 4% 늘었습니다.
여권 갱신 신청이 몰리면서 국무부의 여권 갱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속성으로 신청해도 5주에서 7주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발송까지 포함하면 최대 15주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여권 갱신에는 속성의 경우 7주까지, 일반 갱신은 8주에서 11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송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속성으로 신청해도 발송까지 하면 최대 10주에서 15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속성에는 2, 3주, 일반 신청에는 5에서 6주가 소요됐었습니다.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봄과 여름에 여행을 준비하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고 소요 시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갱신 신청에는 50만 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는 6월에서 7월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행 출발일까지 여권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혼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일찍 갱신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또 여권 갱신 장외 행사를 활용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필요하면 지역군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FDA에 관련 실험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전 현직 직원 7명을 인용해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해 초 뉴럴링크가 신청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후 인간의 뇌에 칩 이식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 현직 직원에 따르면 실은 지난해가 돼서야 실험 승인을 요청했고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고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뉴럴링크가 미국에서 인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수십 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FDA는 뇌 칩의 전선이 검사 대상자의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칩이 과열돼 조직을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뇌를 손상하지 않고 심어진 칩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인간에 대한 실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 현직 직원들은 FDA가 우려하는 이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는데 이 남성은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영국 BBC 방송은 플로리다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지난달 20일 숨진 남성이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지의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는데 이번엔 수돗물을 타고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가 물속에 있던 아메바에 감염됐다는 추정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현지 지역방송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수돗물을 통한 첫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 사례라고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남서쪽 샬럿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달 23일 경보를 발령하고 코 안쪽 부비강을 세척할 때는 소독된 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만 수돗물은 1분 이상 끓인 뒤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지만 감염된 물이 코로 들어갈 경우 발생한다며 수영이나 샤워 시에도 코로 물을 흡입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를 통해 뇌에 유입되면 원발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일으키고 치사율은 97%에 달합니다. 감염 증상으로는 두통과 열, 구토 등이 있는데 1962년에서 2021년 미 전역에서 154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4명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여 년 뒤에는 세계 인구의 과반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이 어제 발표한 세계 비만 지도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0년 뒤인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체질량 지수 BMI를 사용해 현재와 미래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2035년 BMI 25 이상인 과체중 인구가 40억 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1%가 되고 BMI 30 이상인 비만 인구는 19억 1,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인구 중 과체중 인구 비율은 2020년 38%에서 2025년 42%, 2030년 46%, 2035년 51%로 증가하고 비만 인구 비율은 2020년 14%에서 2025년 17%, 2030년 20%, 2035년 24%로 늘어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같은 기간 동안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국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가공식품 섭취와 좌식 생활 습관, 식품 마케팅 관리 정책 약화와 체중 조절 등과 관련한 건강관리 서비스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비만 과체중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손실이 2020년 1조 9,60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뉴욕 최대 아시아 미술 행사인 아시아위크 뉴욕의 특별전으로 해당 기간 한국의 이야기가 담긴 외국 출판물을 소개하는 더 원더 언바운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덕여대 박물관장이자 한지 작가로 활동 중인 이승철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수집한 고서 1,350여 권 중 엄선된 120여 권의 원본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 서적들은 1700년대에서 1960년대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들이 주로 저술한 것으로 당시 한국의 문화와 경제, 생활상 등을 글과 사진, 사파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개막 행사는 오늘 15일 저녁 뉴욕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열립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아쉬인 바산 10보건국장이 케어,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를 위한 정신건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넘쳐나는 정신질환자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 산모들을 관리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뉴욕시는 정신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수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시설 연결과 주택 등 거주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또 2025년까지는 약물 남용 사망자를 15%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마약류 해독제인 날록선 유통을 확대하고 과다 복용 예방 교육과 불법 의약품 근절에도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공립교내에 정신건강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시설을 통해 우울증을 겪는 산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 말로 접수가 종료된 앵커 프로그램에 약 170만 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해당 가구에 속한 주민 최대 500만 명이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1일 기준 주택이나 콘도 등 소유주가 2019년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해주고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최대 1,000달러까지, 세입자는 2019년 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450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오는 5월 말 전까지 환급액을 소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에서 뉴욕시경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위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당 2만 1,500달러의 보상금을 비롯해 체포 후 출석 요구서를 발부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은 2,500달러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피해자 규모는 300여 명으로 총 지급액 규모는 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